영업이익 2천억 원짜리 회사가 10조 6천억 원을 빌려서 회사를 샀습니다. 자기 돈은 30%도 안 됐고 나머지 7조 원은 전부 빚이었죠. 3년 뒤에 4조 원을 더 내야 하는 조건까지 걸었는데 그 3년 사이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계 7위까지 올라갔던 그룹이 60위권 닥구로 추락했고 창업주가 세운 타이어 회사는 중국에 팔렸고 33년간 기운 항공사는 경쟁사에 흡수됐습니다. 인수 경쟁에서 이겼는데 왜 망했는지, 승자의 저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몰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금호그룹의 뿌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업주 박인천 회장이 타이어 제조업으로 시작한 금호타이어가 그룹의 모태였는데요. 이후 장남 박창구 회장이 바탕을 다지면서 그룹이 성장해갔죠. 결정적인 전환점은 1988년이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제2 민간항공사로 출범시키면서 항공업에 진출한 거예요. 당시 대한항공이 독점하던 한국 항공시장에 경쟁자로 뛰어든 건데요. 이게 금호를 단순한 타이어 회사에서 종합그룹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금호는 타이어와 항공을 두 축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재계 20위권 중견그룹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001년 박찬구 회장 사망 후 장선 박삼구 회장이 그룹을 물려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박삼구 회장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았거든요. 그의 야망은 훨씬 컸습니다. 타이어와 항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건설과 물류까지 아우르는 종합그룹을 만들겠다는 게 그의 비전이었죠. 문제는 그 비전을 실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유기적으로 사업을 키워가는 대신 대형 M&A로 단숨에 몸집을 불리는 전략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2006년 12월 운명의 인수가 이루어집니다. 대우건설 인수금액은 10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당시 금호산업의 자산이 3조 원이 채 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면요. 자기 몸집의 3배가 넘는 회사를 삼치겠다고 나선 거였죠. 이 인수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단숨에 재계 7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언론에서는 금호의 도약이라고 보도했고 박삼구 회장은 한국 재계의 새로운 검으로 떠올랐죠. 그런데 화려한 헤드라인 뒤에는 위험한 숫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10조 6천억 원 중 자기 돈은 얼마나 됐을까요? 무려 70%인 약 7조 4천억 원을 차입으로 조달했습니다. 빚을 내서 회사를 산 거예요. 그것도 고금리 단기차입 비중이 높았는데요. 이자 부담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금호산업은 이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3조 원 가까운 추가 차입을 또 해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천억 원도 안 되는 회사가 어떻게 이 빚을 갚을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이미 의구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더 치명적인 건 풋백 옵션이라는 구조였습니다. 인수자금 일부를 재무적 투자자, 그러니까 사모펀드로부터 빌리면서 특수한 조건을 걸었거든요. 3년 후에 옵션을 행사하면 금호가 그 지분을 다시 사들여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옵션 행사 금액만 4조 원이 넘었어요. 쉽게 말하면 3년 뒤에 무조건 4조 원을 더 내야 하는 폭탄을 안고 인수를 한 거죠. 게다가 대우건설이 가지고 있던 현금 1조 6천억 원을 인수대금으로 썼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인수한 회사의 금고를 털어서 인수 비용을 댄 셈이니까요. 이 모든 구조는 하나의 가정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계속 좋아야 한다는 거였죠. 대우건설이 돈을 잘 벌면 빚도 갚고 옵션 행사 자금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는데요. 현실은 그 가정을 완전히 배신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거든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부동산 시장은 급냉했습니다. 대우건설 실적은 곤두박질 쳤고 3년 뒤 다가오는 옵션 행사 자금 4조 원을 마련할 방법이 사라졌어요. 결국 금호는 우선 매수 청구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토록 야심차게 인수했던 대우건설을 한국산업은행에 다시 넘겨야 했죠. 헐값에 팔아넘긴 겁니다. 10조 6천억 원을 주고 샀는데 그 가치를 회수하지 못하고 토해낸 거예요. 이게 바로 승자의 저주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인수 경쟁에서 이겼지만 과도한 프리미엄을 지불한 대가로 그룹 전체가 휘청이는 거죠. 금호의 대우건설 인수는 M&A 실패의 교과서적 사례로 지금까지 회자됩니다. 그런데 박삼구 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우건설 인수 때 현금으로 썼던 돈을 보충하겠다면서 2008년에 대한통운까지 인수해버린 거예요. 인수 금액은 4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합치면 총 인수자금이 14조 7천억 원 규모가 되는 건데요. 이건 금호의 체력을 완전히 넘어서는 금액이었죠. 금융위기 직후라 물류 수요도 줄어들고 있었고 대한통운 역시 부채 부담만 키우는 결과가 됐습니다. 2009년 말 시한폭탄이 터집니다. 풋백 옵션 행사 시점이 다가오면서 유동성 위기가 폭발한 거예요. 금호산업 등 주요 계열사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경영권은 채권단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세계 7위까지 올라갔던 그룹이 불과 몇 년 만에 채권단 관리를 받는 신세가 된 거죠. 박삼구 회장은 그래도 그룹의 뿌리인 금호 타이어만큼은 지키려고 1년 가까이 채권단과 싸웠지만 결국 2018년 중국 타이어 회사인 더블스타에 매각됐습니다. 창업주가 세운 핵심 사업이 해외로 넘어가면서 그룹의 기반 자체가 흔들렸어요. 여기에 박삼구 회장 개인의 문제까지 겹칩니다.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요. 흔히 형제의 난이라고 불리는 이 싸움이 그룹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2018년 말 결탕타가 날아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감사보고서 조작 의혹이 터진 거예요. 회계기준 변경을 이용해서 1조 원대 손실을 이익으로 둔갑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박삼구 회장은 증거인멸과 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오너가 구속되면서 그룹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죠. 금호 산업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본 잠식이란 회사의 자본금보다 누적 적자가 더 큰 상태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라는 뜻이에요. 2019년 3월 박삼구 회장이 결국 사임했고 4월에는 아시아나 항공을 포함한 5개 계열사 매각이 결정됐습니다. 그룹의 핵심 동맥을 잘라서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몰린 거죠. 2019년 12월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아시아나 항공 등 8개 계열사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금호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었죠. 적어도 매각 대금으로 빚을 갚고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2020년 또 한 번 타이밍이 금호를 배신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 전 세계 항공 수요가 증발했습니다. 비행기가 뜨질 못하니까 항공사 가치가 폭락한 거죠. 인수 컨소시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2020년 9월 M&A 협상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결국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기간산업안정기금 2조 4천억 원을 투입해서 아시아나 항공을 살렸고 재매각 방침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아시아나 항공은 대한항공에 인수됩니다. 1988년 대한항공의 독점을 깨겠다고 출범했던 아시아나 항공이 33년 만에 결국 대한항공에 흡수된 거예요. 금호 아시아나 그룹은 핵심 동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말 기준 아시아나 항공의 자산은 8조 원이었는데요. 부채가 7조 원이었습니다. 부채 비율이 600%가 넘는 상태였던 거죠. 그룹 전체 부채는 8조 원 규모였고 아시아나 매각 대금으로 추정되는 1조 원 이상을 받아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매각 무산 후 채권단 관리가 강화되면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은 재계 25위에서 60위권 밖으로 밀려났어요. 금호 아시아나의 몰락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승자의 저주입니다. 대우건설 인수로 재계 추리에 올랐지만 10조 6천억 원이라는 과도한 프리미엄과 7조 4천억 원의 차입자금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가 그룹 전체를 집어삼켰죠. 학술 연구에서도 금호 사례를 M&A 실패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으면서 자금 조달 구조의 문제, 오너 리스크,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판단 실패를 지적합니다. 인수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인수 후에 어떻게 소화할지가 더 중요한데 금호는 삼키는 데만 집중하고 소화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타이밍 실패입니다. 대우건설 인수는 2006년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었고 대한통운 인수는 2008년으로 금융위기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매각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겹쳤죠. 중요한 결정마다 최악의 타이밍이 겹친 건데요. 물론 운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낙관적인 미래 전망이 리스크를 무시하게 만든 결과였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계속 좋을 거라고, 물류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항공시장이 회복될 거라고 가정했는데 현실은 그 가정을 번번이 깨버린 거죠. 세 번째는 오너 리스크입니다. 박삼구 회장 개인의 판단과 행동이 그룹 운명을 좌우했거든요. 대우건설 인수, 대한통운 인수, 형제간 경영권 다툼, 감사보고서 조작 의혹으로 인한 구속까지 오너 한 사람의 결정이 그룹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채권단과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구조조정은 더 가혹해졌고 협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죠. 재벌그룹에서 오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리스크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금호가 보여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은 핵심 사업을 모두 잃었습니다.
금호 타이어는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됐고, 대우건설은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매각해야 했고, 대한통운도 헐값에 넘겨야 했고, 아시아나 항공은 대한항공에 흡수됐죠. 타이어, 건설, 물류, 항공이라는 4개의 기둥이 전부 사라진 겁니다. 현재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 등 자녀 계열사만 남은 중견그룹 수준으로 축소됐어요.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M&A는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면 단숨에 덩치를 키울 수 있지만 실패하면 그룹 전체가 무너질 수 있죠. 특히 중견그룹이 자기 체력을 넘어서는 대형 인수를 할 때는 더욱 위험합니다. 인수 프리미엄이 과도하지 않은지, 차입 의존도가 너무 높지 않은지, 인수 후 통합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외부 리스크는 충분히 고려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야 하는데요. 금호는 이 모든 면에서 경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위기 대응의 타이밍입니다. 부채 상환 압박이 올 때 빠른 자산 매각이 생명줄인데요. 금호는 옵션 행사 시점에서도 아시아나 매각 과정에서도 계속 지연됐습니다. 물론 코로나19 같은 건 예측할 수 없었지만 그 전에 더 빨리 움직였다면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었죠. 위기 상황에서는 최선의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최악의 결과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한 조건이 아니더라도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게 낫다는 걸 금호 사례가 보여주고 있어요. 타이어 제조업에서 시작해서 항공과 건설과 물류를 아우르는 제국을 꿈꿨던 금호 아시아나그룹. 그 꿈은 14조 7천억 원의 무리연 인수와 부채 비율 600%의 재정난, 그리고 오너의 구속이라는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재계 7위에서 6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여 년이었죠. 금호아시아나의 몰락은 큰 걸 삼키면 소화하지 못할 수 있다는 M&A의 잔인한 진리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고, 승자의 저주라는 교훈을 남기며 경영 교과서의 실패 사례로 기록됐습니다.